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약 열흘 전 백종옥 국가정보원 3차장의 이례적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 차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총선 선거관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조작됐다 안 됐다 이런 시비거리도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측면이라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점검하고 나면 제3자 입장에서 시스템 안전성이 어떻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백종옥 국정원 차장의 이번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정통 언론인 출신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내용과 시점 등을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허정구 씨는 중앙일보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언론인입니다. 허정구 전 한경논설위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부정선거 매듭 끊어낼 국정원의 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이 그동안 파악한 자료와 자신감이 있기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정원의 칼이 드디어 부정선거의 단단한 매듭을 끊어내려 하는 순간이라고 기대감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먼저 지난 19일 백종옥 국정원 3차장이 매우 중요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17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에 돌입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제3자 입장에서 선거 조작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입이 무겁고도 무거운 국정원이 선거 조작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거기에 북한,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고위간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조작이라는 표현, 물론 선거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선거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번에 선관위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였지만은 어쨌든 국정원 3차장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중국 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총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북한 혹은 특히 중국의 개입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백종옥 차장의 기자간담회에는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어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 국정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훤히 꿰고 있을 것이다. 선관위 보안점검은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백종옥 3차장은 전자공학도 출신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다. 그런 인물이라면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수많은 수상한 투표지가 어째서 출현했는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백전백승할 수 있었는지를 선관위 서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어서 국정원은 그동안 파악한 자료와 자신감이 있기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지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칼이 드디어 부정선거에 단단한 매듭을 끊어내려 하는 순간이다.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은
수십 번 되풀이돼도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허정구 전 논설위원의 분석대로 국정원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런 증거를 선관위 서버 확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밝혀내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의 말대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라가 뒤집어진다면 그건 반드시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겠죠. 결정적인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밝혀내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어떤 예단도 가급적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돼서 밝혀진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재검표 과정이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였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정황, 또 여러 가지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 또 국민적 분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결해야 될 책임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최근 조선일보라든지 한국경제신문 등의 칼럼을 쓰고 있기도 한 작가죠. 자유우파 성향 이영준 작가의 눈에 띄는 인터뷰입니다. 이영준 작가는 1970년생으로 올해 만 53세입니다. 그는 7월 30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통해 공개된 송이달 조선일보 에디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이념 지형 등과 관련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 상당히 눈에 띄는 내용을 많이 밝혔습니다. 이영준 작가는 이번 인터뷰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자유주의 우파의 실력자와 자산가들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방해까지 한다. 그러면서 나라 걱정, 세상 한탄은 혼자서 다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작가들은 신념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괴로워진다. 이들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는 진짜 좌파 일색인가라는 질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에서 우파가 버티고 있거나 선전하는 분야가 있는가, 있다면 어딘가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순수한 눈에 비춰진 세상이란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또 예술가는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희망을 찾아 헤매는 행위로부터 자신의 예술을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청년과 예술가는 좌파적 견해와 감상에 매혹되기 쉽다. 또한 현대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다. 한국인 자체가 좌파적 감성에 휩쓸리기 쉬운 심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인들은 큰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자유로운 예술은 당을 위한 예술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다. 오직 나만 정의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분야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우파 정치인 권력자와 자산가들에게는 문화적 진지에 대한 개념과 비전 자체가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세계관을 대변하는 글과 책, 공연과 영화 등의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작가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반기업적인 인사들과 단체, 세력에게는 열심히 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시절부터 쓴 칼럼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한국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짓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기업 친화적인 목소리를 내는 작가라든지 혹은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소홀하고,
좌익적이고 반기업적인 세력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기업인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참으로 모순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준 작가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있는 알들 사이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 한국 기업들은 자기 둥지에서 뻐꾸기를 정성껏 키운다. 나무 밑에는 뻐꾸기가 밀어내 떨어뜨려 깨진 알들의 잔해가 수북하다. 다 자란 그 뻐꾸기들이 기업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 이영준 작가의 지적을 반드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힘들어지고 기업 활동 자체도 힘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또 일각에서 한국의 우파는 공부하지 않는 우파, 즉 어리석을 웃자 우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책 팔리는 걸 봐라. 한국인들은 우파건 좌파건 다 공부 안 한다. 이미지가 그렇게 설정된 거지 무슨 우파만 어리석겠나. 분명한 것은 386보다 무지한 세대는 없다는 점이다. 주사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다. 사회 전체가 공부해서 계몽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사회 극우 또는 극좌라는 호칭이 가능한가? 흔히들 태극기 부대를 극우로 민노총을 좌파로 부르지 않나? 이렇게 송이달 에디터가 묻자 이영준 작가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싶다.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우파 같은 용어들은 거칠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한다. 그들을 싫어하는 쪽에서 지은 영리한 언어 전략이다. 언어가 존재를 규정한다. 따라서 우파는 보수 우파 대신 자유우파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구분법은 그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의 좌파와 우파, 또 우파는 자유우파, 이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 좌익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색이 비좌익 매체라고 하는 데서도 무슨 뭐 태극기 부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한 아주 신랄한 지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광장 우파가 나타난 것은 광장 좌파가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에 충격을 먹은 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본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수법들을 구사했다. 앞으로도 어느 한쪽만 광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좌파와 우파에 극자를 붙이는 기준은 정치 세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이다. 그런데 광장 자유우파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나? 인종주의적으로 외국인들을 공격하거나 나치 깃발을 흔들고 있나? 이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태극기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와서 팔랑팔랑 흔들어대는 걸 두고 극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쁜 쪽으로 과대평가하는 짓이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극우 세력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대한민국 장성이 청와대 행정관 앞에 벌벌 기고,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의 장군들이 운동권 출신의 일개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앞에서 꼼짝 못했던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무원보다 더 눈치를 보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극우가 있나. 태극기 시위대는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얌전하게 잘 지키고 술판을 벌이거나 노상방뇨도 않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극우인가. 반대로 극좌 세력은 남한에 분명히 있다. 폭력을 사용하고 거기 간부가 간첩으로 체포되고 있는 민노총이 그렇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극좌 파시즘 집단이다. 그걸 따르거나 용인하면 극좌가 맞다. 이것은 팩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권순알TV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좌익 매체나 혹은 비좌익 매체에서 극우하는 그런 극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우파 세력을 극우라고 말하는 자체가 아주 교묘한 언어의 왜곡이라든지 혹은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 프레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극좌 세력은 수두룩하죠. 지금 이영준 작가도 이야기했지만은 극좌 극우 할 때 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폭력을 마음대로 막 쓰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국에서 우파 세력 집회 때 노골적인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강성주와의 극자 세력 집회에서는 거의 폭력이 일상적으로 따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용어 선택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작가는 또 한국인들은 왜 사실보다 괴담이나 조작에 쉽게 속을까? 한국 사회의 샤머니즘과 파시즘적 성향이 동거하고 있다고 칼럼에서 주장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파시즘은 이념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래서 좌우파를 가리지 않는다. 부주의한 민주주의는 삽시간에 전체주의로 변질된다. 그리고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어떤 종교든 한반도 안으로 들어오면 무속적 영향을 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는 원래 기독교적 세계관의 2단 버전으로 신학 이론이자 종교 논리다. 이게 북한에서는 민족공산당과 결합해 김일성교 주체사상이 되었다. 한국인의 무속성은 21세기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구판 아닌가, 누군가 나타나면 저자는 무당이 아닌가 하고 본색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모습은 한국과 북한에 모두 벌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상만 다르게 나타날 뿐 대동소이하다. 김정은의 핵포기를 나는 평화쇼가 진짜처럼 난무할 적에도 믿지 않았다. 김일성교는 정식으로 백과사전에 등록된 종교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이고 반석은 베드로를 뜻한다. 김일성은 스스로 성부, 김정일은 성자, 주체사상은 성령으로서 성삼위일체를 구성한다. 문학 이론으로 분석하자면 북핵은 김일성을 상징한다. 북핵을 포기하는 순간 야훼, 즉 북핵의 모조품인 김정은은 파괴된다. 따라서 그 어떤 좋은 여건을 제공해준들 북핵이 사라지는 경우는 오직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뿐이다. 한반도와 한국인을 조종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과 에너지,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남북한 모두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쏠려가는 대중적 파시즘 성향이 짙다. 개딸을 비롯한 정치인 팬카페처럼 논쟁적인 이슈를 놓고 급격하게 무조건 쏠리는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파시즘에 샤머니즘이 끼어있으면서 광기 비슷한 열정들이 분출해 이성적인 사회작동을 가로막을 뿐더러 찬찬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들이 왜 이런 특성을 갖게 됐나라는 질문에는 기만민족인들이 좁은 한반도에 갇혀 있어서 생기는 모순일 수 있고 발칸반도처럼 반도인적인 성향 탓일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근대인으로서의 체계적 경험치와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건국과 6.25 전쟁으로 리셋을 거친 뒤 1960년대 초에야 제대로 출발했다. 남한언론이 한국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1961년 들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961년이라면 바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어느 기고문에서 한국의 지식인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날 좀 알아달라는 것이고 대중이 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자극제다라고 썼다. 이런 질문에는 관념을 다루는 지식인의 맹점이기도 하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추켜 세우는 소위 이 시대의 대표 지식인을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의 대중은 심심한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극적인 거짓을 따라간다. 과학의 힘이 워낙 강력해 그런 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편안하게 감각된다. 대중은 천동설적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소득주도 성장, 국방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평화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들이 다 일종의 천동설들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좌파 정치인, 운동권들은 여전히 친중 종북 세계관에 갇혀있다는 질문에는 386 주사파 운동권들의 세계관을 조선 양반 탈레반과 위정척사파로 분석하고 규정한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다. 그들은 후기 조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조선 사람들이니까 중국이 종주국이고 북조선이 좋은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그런데 이들은 북한에서 살라고 하면 안 산다. 자기 자식들을 그 사회로 보낸다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동시대인이라고 착각하기에
우리의 분란을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의 저질 좌익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말하는 것들은 보면 북한과 중국을 철저히 추종하는데 막상 지들 보고 북한 가서 살라고 하면 안 살 겁니다. 그리고 지 자식들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잘 유학 보내지 않고 유학 보내는 곳은 모두 자신들이 소위 미제라고 주장하는 미국에 보내거나 혹은 일본에 보내거나 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 때문에 더 역겨운 것입니다. 이영준 작가는 또 386 세대의 막내격으로서 386 세대의 공과와 사명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송의달 에디터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이 있다면 각자 조용히 간직하면 될 일이다. 60, 70대나 30, 40대라도 386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도 386적 인간들이다. 386의 대부분은 자신이 주사파 386 운동권과는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다. 시대가 세대를 가스라이팅한다. 불온한 매력이 문화가 되어 스미고 추억으로 변한 유전자화된 것이다. 갱신하지 않는 인간은 타인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과거의 노예가 된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변절이 아니라 공부다. 정직과 용기며 치유다. 나를 포함한 386들이 정확한 지식을 통해 리뉴얼되어 새로운 시대의 장애가 되거나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386 세대와 지금의 2030 세대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지식과 인류 보편의 인권의식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올바른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386들은 반성하고 사회적 혼란과 퇴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아버지는 내게 산업을 물려줬는데 우리는 후배들에게 거짓말만 물려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386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허황된 세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영준 작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북한 강제 수용소 문제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북한의 현 참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생략한 인터뷰의 다른 내용들은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인터뷰, 눈에 띄는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